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7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지금까지는 말만 할머니였는데 다음 달이면 예쁜 손녀가 태어나 정말로 할머니가 된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올라오는 기가 막힌 사연들 볼 때마다 참 사람 사는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별난 사연들에 울고 웃다 보면 제가 겪은 모진 세월의 상처도 조금씩 아무는 것 같더군요. 여기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은 다 젊고 똑똑한 사람들 같아서 내 이야기를 보낼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얼마 전에 딸이 엄마 이야기도 한번 보내보라고 용기를 주었어요. 며칠 동안 책상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썼다 지웠다 하는 동안 혼자 많이도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도 들었지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더 컸어요. 치유의 눈물이었죠. 저는 지금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답니다. 여기서 살게 된 지는 이제 5년쯤 되었어요. 3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말로 황혼 이혼을 하고 딸이 공부하고 있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늙음하게 말도 안 통하는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똑똑하고 착한 딸이 늘 곁에 있어주니 든든하고요. 이곳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어요. 시니어 스쿨에서 영어도 배우고 교회에서 함께 봉사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만 제일 소중한 까다로운 시어머니, 자기 엄마 말에는 꼼짝도 못하는 꼬장꼬장한 남편과 함께 살았던 35년은 매일매일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옥에서 살다 보면 그곳이 지옥인 줄 모르는 법이거든요. 그냥 원래 사는 게 그런 것이려니 하고 꾸역꾸역 살아왔죠. 그러다가 용감하게 그 지옥문을 박차고 나오기까지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너무나도 멋진 세상에서 홀가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죠. 70년 가까이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단연 우리 딸을 낳은 일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을 대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35년 만에 이혼한 것을 꼽습니다. 이혼한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떠드느냐고 흉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이혼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뻐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의 먼 친척의 소개로 27살에 5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봉직하다 교장으로 정년 퇴직했어요. 남편은 정근을 다니면서 사택에서 혼자 지낼 때도 있었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가 줄곧 시부모와 함께 살았어요. 시골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 유지 소리 듣는 집안이었어요. 조상에게 받은 땅이 많아서 다른 집에 붙여준 논밭도 있었고 읍내에 작은 상가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봤자 시골이라 서울 부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어요. 가족들을 먼저 좀 소개해야겠네요. 남편은 그 집안의 귀한 독자였어요. 저희 시아버지도 독자였으니 2대 독자가 되겠네요. 이 집이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고 동네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도 선생처럼 굴었어요. 저한테 늘 권위적이었고 사소한 것까지 사사건건 꼬장꼬장하게 잔소리를 해댔어요. 아니 이 사람아, 난닝구를 이렇게 납작하게 동개놓지 말고 한번 요울에 접어서 돌돌 말아놓으라고 몇 번을 말하나, 응? 이렇게 해놓으면 난닝구 가운데에 주름이 잡힌다니까. 옷 안에다가 있는 속옷인데 주름 조금 치면 업돼서 그래요. 서랍이 작아 그렇죠. 납작하게 개야 자리를 덜 차지하니까요. 무슨 여자가 남편 말에 한 번도 알겠어요 하는 법이 없나? 어디서 매번 말대꾸야 말대꾸가.
남편이 그렇게 하라면 네 하고 그냥 그렇게 해. 속옷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개어놓으라 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해와도 노른자가 너무 익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익어도 안 되었어요. 노른자에만 알갱이가 보이는 굵은 소금을 서너 알 올려야 하는데 소금 알갱이까지 세어보면서 많이 뿌렸네 적게 뿌렸네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남편의 꼬장꼬장한 성격은 딱 자기 어머니를 닮았어요. 시어머니는 90세가 다 되어가도록 허리 하나 굽지 않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차림을 했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죠. 또 옛날 분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아들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했고 남아 선호 사상도 강했어요. 이것 때문에 저와 제 딸이 겪은 수모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시집을 온 이후로 시어머니는 모든 집안일을 저에게 맡기고 본인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항상 방문을 활짝 열고 방 안에 앉아서 제가 일하는 것을 매의 눈으로 감시했죠.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으면서요. 저도 우리 집에서 장녀로 커서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해왔기 때문에 집안일이 그렇게 서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주 사소한 일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요구했어요. 그게 훨씬 더디고 불편한 방법이더라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제 모든 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랬겠죠. 남편은 월급을 받아오면 전부 시어머니를 드렸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거기서 쌀이나 연탄 같은 큰 살림을 계산하고 장볼 돈만 빠듯하게 저에게 주셨어요. 넉넉히 주는 것도 아니면서 늘 헤프게 쓴다고 야단을 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근검절약에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라 휴지 한 장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어요. 너 일로 와봐라. 이 휴지 이래 많이 둘둘 말아 쓴 거, 이건 네 짓이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낭비하고 사치하는 사람이 없다. 똥 싸고는 딱 3칸만 쓰는 거다. 이런 작은 것부터 이리 헤프니까는 자꾸 생활비가 빵꾸 나는 기다. 네네, 어머니 알겠어요. 왜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들고 나와 그러셔요. 아, 남사스럽게. 우리 딸 키울 때 다들 종이 기저귀 쓰던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종이 기저귀는 한 장도 써보질 못했어요. 그저 손이 부르트도록 천 기저귀를 빨아서 써야 했어요. 아이가 크는 동안 학교에서 쓰는 연필 한 자루도 당신 새끼손가락보다 작아지기 전에는 새 것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절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집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집안의 모든 일은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결정했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계실 때도 제 의견을 물은 적은 없었지만요. 그 시절을 돌아보니 저는 그냥 그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하는 식모였던 것 같네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한 번씩 생각나요. 고마운 마음도 있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요즘도 아버지 기일은 꼭 기억해서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말씀은 늘 무뚝뚝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챙기고 생각해준 사람이에요. 아가, 이건 홀딱 묶고 치우라. 닭장에서 막 꺼내왔다. 네 어머니 동칠래 같다. 아,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가끔 어머니가 동네 마실 나간 틈을 타 아버지는 닭장에서 계란을 하나 꺼내다 주기도 하고 본인 몫에 곶감을 놔뒀다가 몰래 주시기도 했어요. 물론 고맙다는 제 인사는 듣지도 않고 휙 돌아서 나가버리시곤 했지만 저는 그래도 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답니다. 시아버지는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담배는 많이 태우셨지만서도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분들과 약주를 드시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옮겼더니 폐암 4기라더군요. 병원에서는 수술해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길어야 3개월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수술은 안 하고 싶다면서 대신 병원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갈 수 있게만 도와달라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는 환자 수발 못한다며 병원에 오질 않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시아버지 마지막 수발을 들었죠. 아버지는 그래도 거의 6개월을 버티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힘겹게 부르셨어요. 저에게 통장과 도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예금 통장이었는데 그 날짜로 3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큰 돈으로 느껴졌죠. 아가, 이거 찾아서 네가 넣어둬라. 이거 만기 날까지는 어떻게든 내 살아있고 싶었다. 아니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네가 이 고약한 집에 와서 고생이 많았다. 이거는 네 남편한테도 시어매한테도 말하지 말고 지원이한테도 쓰지 말고 잘 놔둬. 잘 두었다가 꼭 필요할 때 너한테 써. 아버지, 저 이렇게 많은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딨나? 늙으면 돈 쓸 일이 있다. 아버지, 저 이거 못 받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내 마지막 지켜준 거 고맙다. 이제 너 더 고생 안 하게 내 얼른 죽을게. 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얼른 나와서 집에 같이 가셔야죠. 아버지 없으면 내가 누구한테 계란을 얻어먹어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너무 울어서 그런가 정작 시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며칠 뒤에 시아버지는 거짓말처럼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아버지 말대로 그 돈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은행에 넣어두고 없는 돈인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 돈 덕분에 정말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계실 때도 유일하게 저에게 따뜻하신 분이셨고 돌아가셔도 저를 든든하게 해주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도 아버지 정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시아버지가 주신 그 무뚝뚝한 사랑이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딸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딸 이야기를 하려니까 눈물부터 나네요. 우리 딸도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막 결혼을 해서 시집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에게 군 식구가 생기면 그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빠지는 법이다. 애 주렁주렁 낳아서 우리 귀한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딱 아들 하나만 낳아. 더 낳을 생각일랑 하지 말고. 아들을 낳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딸이 나오면 어떡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들만 골라 낳을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타게 재수없는 소리. 그냥 잔말 말고 아들 하나만 낳아서 키우라니까. 시어머니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아들을 골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딸을 낳는 것이 재수가 없는 일인가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버럭대는 통에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죠. 안타깝게도 임신이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유산도 2번 했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몸을 함부로 했느니 어쨌느니 별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저를 비난했어요. 나중에 동네 어른들이 이 집은 워낙 손이 귀하다면서 시가 안 좋다는 소리를 슬쩍 전해주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늘 주눅이 들어있었죠. 그러다가 결혼 4년 만에 어렵게 생긴 아이가 우리 딸이에요. 제가 그때 31살이었는데 그때는 그 나이가 엄청 노산이었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 하나만 낳아 잘 키우라고 했는데 어렵게 임신해서 겨우 딸을 낳았으니 시어머니가 저희를 곱게 볼 리가 없었죠.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는 때였는데 산모방에 연탄 들어가는 것도 아깝다고 타박했어요. 그나마 그 연탄불도 몸을 푼 제가 나와서 직접 갈아야 했어요. 우리 아기는
시어머니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딸은 어차피 남의 집 줄 거라면서 정줄 필요가 없다면서요. 아기를 낳고 3, 7일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물건은 임신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아들은 못 낳는 물건 같으니 어디 다른 여자한테 가서 아들 하나만 낳아서 데리고 와라.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학교 선생이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학교 선생이지만 남자고 이 집안의 독자인데 그게 뭐 흉이 된다니? 대를 잇는 것보다 더 중한 게 어디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 하나 이해 못할까? 네,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이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방에 있던 제가 다 들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들을까 싶어 신생아의 귀를 막고 설움이 북받쳐 올라 한참을 꺽꺽대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저한테 그러는 것까지는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우리 딸까지 구박할 때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참다 어머니에게 아이도 듣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소리를 친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며칠 동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했지만요.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그냥 참고만 있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지원아, 할머니가 네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야단치시면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어. 버릇없이 대들라는 게 아니라 할머니, 나 그렇게 안 했어요. 할머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또박또박 말하라는 거야. 엄마도 옆에서 거들어줄게. 응, 알았어, 엄마. 할머니는 정말 이상해. 어느 날은 이랬다고 뭐라고 하고 다른 날은 저랬다고 뭐라고 해. 맨날 나한테는 화만 내. 나 할머니 싫어. 할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옛날 사람들은 아들만 중하다고 생각해. 그치만 엄마는 네가 딸이라서 너무 좋아. 아들을 10트럭을 갖다 줘봐라. 내 딸하고 바꾸다. 할머니 미워하면 네가 힘들어. 그냥 우리가 할머니를 이해하면서 살자. 응, 알았어. 할머니는 자기도 여자면서 왜 아들만 중하대? 남자애들은 시끄럽고 멍청하기만 한데.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똘똘하고 야무졌어요. 학교 들어가서는 공부도 아주 잘했죠. 어린 아이가 할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야무지게 따지기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우리 딸에게 함부로 대하진 못했어요. 좀 어려워했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늘 딸이 자랑스러웠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딸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물론 시골의 작은 학교이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중3 때 담임 선생님은 특히 딸아이를 정말 아껴주셨는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다른 지역에 있는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합격했죠.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서 딸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건 아쉬웠지만 오히려 집을 떠나 있으면 딸이 할머니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더군요. 그런데 기숙사 학교다 보니 학비가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좀 더 내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들기도 한다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지나치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또 집에서 그 정도를 부담하지 못할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언제나처럼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우리 아이가 아들이 아닌 것이 문제였죠. 그깟 개집에 공부하는데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슨 월사금을 그렇게나 많이 내느냐 말이다. 요즘에는 대학을 나와야 시집도 잘 가는 법이니 내가 대학은 얼마가 들어도 보내준다 이 말이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무신 한 달에 100만 원 돈을 내면서 다닌단 말이고 아들도 아니고 딸내미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돈을 들이란 말이냐? 이게 3년이면 도대체 돈이 얼마고? 어머니,
그 학교가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지원이가 똑똑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들은 멀쩡히 그냥 가는 학교를 계집애가 뭐 할 일 있다고 그 유난을 떨어야 한단 말이고. 요즘은 여자아이들도 공부를 많이 해요. 여자도 장관도 하고 회장도 하는 세상이잖아요. 여자는 시집 잘 가서 애 낳고 키우는 게 가장 좋은 팔자다. 여자가 밖으로 돌면 팔자가 드세지는 맵이다. 시집 가서 남편 잘 섬기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 잘 키우는 게 여자에게 최고의 입신양명이다. 계집애가 그 돈 들여 공부를 해서 뭐 한단 말이고. 자고로 여자가 너무 먹물을 많이 먹으면 그 집안이 시끄러운 뱀이다. 남편은 자기도 선생님이고 그 학교가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에도 자기 엄마 말에는 꼼짝도 못했어요. 제 의견이요? 당연히 저에게는 묻지도 않았죠. 제가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제가 보낼까 고민도 해봤지만 그렇게 하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서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제가 집안 돈을 빼돌렸다고 몰아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분란이 무서워서 아이에게 그 학교를 못 간다는 말을 하는 심정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못나서 차라리 죽고 싶었으니까요. 아이를 붙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아이는 오히려 덤덤하게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학교 다니는 게 내신 성적에 더 유리할 것 같아. 고등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나 그냥 여기서 학교 다닐래. 지원아, 너는 이 집을 꼭 떠나야 해. 이 집에서 벗어나야 네가 마음껏 날개를 펼치고 살 수 있어. 그래,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게 되었지만 대학은 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자. 너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멀리 유학도 가. 엄마가 어떻게든 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줄게. 응, 엄마, 나 자신 있어. 서울대도 가고 유학도 갈 거야. 나중에 엄마랑 나랑 우리 둘이만 같이 살자. 내가 성공해서 엄마도 여기서 벗어나게 해줄게.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결국 제 딸을 지켜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돈을 벌어본 일도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또 동네에서 일을 하면 시어머니와 남편의 귀에 들어갈 테고 그러면 또 여자가 어쩌고 하면서 절대 못하게 할 테니 버스를 몇 번씩 타고 다른 동네에 있는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집을 많이 비울 수도 없고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고정적으로 오래 하는 일은 못했지만 거기서 소개해주는 일은 어떻게든 기회와 핑계를 만들어서 했어요. 서너 시간 남의 집 청소도 하고 아이들 학원차 태워주는 일도 하고 바쁜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시 경계를 넘어 사는 친정 동생이 아프다고 조카를 돌보러 간다는 핑계도 대고 아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도 하고 매번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느라 진땀을 냈죠. 그맘때쯤 어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서 어머니 없는 틈에 부지런히 일을 다녔어요. 일을 하고 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지만 우리 딸 위해서 돈을 모으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똑똑한 딸은 역시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에서도 딸은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다행히 제 아버지가 자취할 생활비 정도는 보내주더라고요. 딸에 대한 애정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딸이 공부 잘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을 준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로스쿨에 합격을 했대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먼 데다가 딸을 보내는 마음이 꼭 내 심장 한 구석을 떼어내는 것 같았지만 우리 딸이 이 집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사실에는 또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까지 딸의 유학을 반대하고 나섰죠. 여자애가 위험하게 어딜 혼자 그 먼 데를 가겠다는 거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을. 너희 할머니도 노발대발 하신다. 너 절대 못 가게 하라고 난리시라고. 아빠, 저는 성인이에요. 아빠나 할머니의 허락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교예요. 제가 노력해서 제 힘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발 더 이상 제 앞길 막지 마세요. 너 유학 가려면 호적 파가지고 가라. 그럼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딸 아니다. 호적은 아빠가 파주세요. 여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 앞길 가로막아온 그 호적을 알아서 빼주신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딸은 유학을 떠났어요. 저는 눈치가 보여서 공항에도 나가보지 못했어요. 물론 다 큰 아이고 똑똑한 아이지만 혼자서 그 먼 데를 떠났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먹먹한지 그날 하루 종일 하늘만 보면서 눈물을 훔쳤네요. 그래도 아이가 떠나는 날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돈을 딸에게 보내줬어요. 딸은 안 받는다고 난리였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에는 보탬이 될 것 같았어요. 우리 딸에게 처음으로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간 딸은 제 아빠와는 정말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저와는 매일 인터넷 통화도 자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에서 세신을 해주신 아주머니가 저에게 오른쪽 가슴에 뭐가 만져진다고 병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그랬다면서요. 그러고 보니 제가 만져봐도 덩어리 같은 것이 잡히더라고요. 아무리 만져봐도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딸이 얼마 후에 방학이라 한국에 오겠다면서 이참에 건강검진을 같이 해보자고 예약을 해주었어요. 유방암 3기였어요. 암의 크기가 크다고 당장 수술을 받으라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5년 이상의 생존율이 40%밖에 안 된다면서요. 당장 수술 날짜를 잡고 일단 집으로 내려와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좀 놀란 얼굴로 말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대뜸 수술하지 말라는 소리부터 하더라고요. 유방암이면 유방을 잘라내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제 하다하다 내 아들이 한쪽 유방이 없는 여자랑 살라는 소리냐? 그 쓸데없이 수술할 거 없다. 암 수술이면 돈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 우리 옆 동네 산에 암 걸려서 요양 온 사람 있는데 여 와서 3년 동안 공기 좋은 데 있으면서 느릅나무 껍질 차 다려 먹었더니 암이 싹 다 낫다더라. 너도 여기서 느릅나무 껍질 다려 먹고 요양하면 다 나을 건데 무슨 가슴 잘라내는 수술을 한다니? 어머니, 제가 일단 같이 병원에 갔다 와 볼게요. 진짜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제가 잘 알아보고 올게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없던 정도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반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식구들 밥해 먹이고 빨래해준 공이 있는데 고작 하는 소리가 유방 없는 여자랑 사는 아들이 불쌍하니 느릅나무 껍질이나 다려 먹으라뇨.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입원하는 날 병원에 따라온 남편은 무슨 검사를 왜 하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물었어요. 검사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간호사 선생님을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걱정되어서 묻는 게 아니라 괜히 쓸데없는 검사를 해서 돈 나가는 건 아닌지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병실도 제일 싼 거로 한다고 하고 입원도 하루라도 적게 하게 하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수술 후에 수술 부위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를 돈을 내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원래 참는데 도살하면서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묻지도 않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천하제일의 짠돌이라지만 평생 자기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자기 수발, 시어머니 수발에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다 든 내가 아프다는데 쫓아다니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종이짝처럼 구겨서 박박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나 돈 있어요. 뭐라고? 내 수술할 돈 있으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니,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나? 그리고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괜히 머리만 아팠네. 뭐, 돈이 어디서 났는데? 아니, 그보다 얼마나 있는데?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지 마세요. 내 수술도 내가 알아서 하고 죽어도 혼자 죽을랍니다. 그깟 유방암으로 요즘 안 죽어. 당신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돌봐? 절대 죽으면 안 되지. 그나저나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자기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말에 저도 우리 시아버지처럼 수술 받지 말고 그냥 죽어버릴까도 잠깐 생각했어요. 더는 그 집에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떠나려면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딸이 미친 사람처럼 제 아빠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한테는 지금 엄마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고작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아빠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할아버지 병수발도 엄마가 다 했는데, 엄마가 암이라는데 고작 나아서 할머니를 돌보라는 소리를 해요? 아니, 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아빠와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어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요. 엄마 말대로 그냥 집에 가세요. 가서 병원에 다시는 얼씬대지 마세요. 엄마는 내가 돌봐요. 아빠 얼굴 보면 엄마가 더 아플 것 같아요. 병원에 그림자라도 나타나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신 오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수술을 잘 받고 살아나서 이 사람하고 이혼해야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야겠다고요. 다 큰 딸이 입 바른 소리를 하니 남편은 별 대꾸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쓴 입맛을 다시면서 돌아갔어요. 딸에게 수술하고 건강해져서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딸은 저를 꼭 끌어안고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수술 잘 받고 보란듯이 건강해져서 나랑 미국 가서 살자. 내가 성공해서 엄마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온다고 했잖아. 내가 아직 성공은 못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엄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래, 엄마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질게. 너랑 둘이만 산다는 생각만 해도 병이 다 낫는 것 같다.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암의 크기가 커서 걱정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퇴원은 할 수 있었지만 방사선 치료를 위해 자주 통원을 해야 했고, 치료 기간 동안은 가족들과도 격리되어 있는 것이 좋다는 핑계로 병원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건강해지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치료에 참여했죠. 잘 넘어가지 않는 밥도 무르게 익히고 잘게 잘라서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넘겼고, 집에서라도 몸을 자꾸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철저히 따랐어요. 딸이 인터넷으로 좋다는 것들을 찾아서 정리해주면 그것도 열심히 찾아서 먹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저는 꼭 건강을 회복하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병원에서 예후가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5년 동안 재발이 되지 않아야 완치가 되는 거지만 제 몸속에 이제 암세포는 남아있지 않다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딸은 저를 돕겠다고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원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하던 공부도 중단하고. 엄마가 너한테는 늘 짐이 되는구나.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법을 공부하는데?
딸이라고 자꾸 주저앉히는 집이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까지 갔지만 결국 엄마 도와주고 싶어서 법을 선택한 거야. 엄마가 이혼하는 게 내 꿈이었다고. 학교는 잠시 쉬는 거야. 나 다시 공부할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줄 거잖아. 그치? 그래,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맨날 맛있는 밥 해주면서 네 옆에 있을게. 와, 말만 들어도 살찌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찌면 큰일인데? 우리가 둘이서만 사는 미래를 그려보는 일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이혼은 딸과 함께 준비했어요. 딸과 함께 여러 군데 변호사 사무소를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믿음직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니 착착 진행이 되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없을 만한 시간에 가서 제 짐을 정리했어요. 35년을 살았지만 제 짐이랄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딸이 사준 고운 옷 몇 벌과 딸 어렸을 때 사진들과 기록들, 통장과 도장 같은 것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미련이 없었어요. 그렇게 단출한 짐을 챙겨서 나오는데 동네 경로당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길에서 딱 마주쳤어요. 저는 갑자기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날 그렇게 쳐다보시오? 이 동네 사람인가?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에이, 별 정신없는 사람 다 보겠네. 누구냐고 묻는데 왜 말을 못해? 그때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가 나타나 제 손을 끌고 가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네.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경로당에 있지 왜 돌아다니셔? 아들이 또 찾느라 고생하겠네. 얼른 경로당에 가 계셔요. 네? 경로당 가는 길이요. 경로당 가는 길이 맞는데 왜 안 나오나 그래? 아주머니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했다고 하시며 제 손을 쓸어주셨어요. 저보다 10살 많은 친정 언니 같은 분이었는데 제가 형님 하면서 잘 따랐어요. 저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형님 앞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형님도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지원 엄마야. 잘 생각했다. 아까 어머니 이상한 거 봤지? 검사 결과 치매란다. 치매요? 아니, 언제부터, 어쩌다가요? 뭐, 한 달 남짓 되었을까? 할매가 집을 못 찾고 헤매고 다니는 걸 동네 사람이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 또 얼마 안 가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그랬거든. 동네 보건소에서 읍내 병원으로 가보라 해서 지원 아빠가 데리고 갔나 보대? 아직은 초기지만 치매가 진행되고 있단다. 아직 초기라는데 그래도 저를 못 알아보시네요? 저러다 또 멀쩡해지기도 하는갑더라. 또 어느 날은 멀쩡하게 알아보고 정정해. 그러다 한 번씩 또 이상하고. 순간 조금 흔들렸어요. 이런 노모를 두고 제가 이혼을 한다는 게 잘못된 일인 것 같고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눈빛을 읽었는지 동네 형님이 앉아있는 제 다리를 철썩 때리더라고요. 지원 엄마야, 너 정신 차려라. 지금까지 저 집에서 그 고생을 하고 또 치매 노인까지 수발 들으려고? 네 목숨 걸고 결심한 거라면서 뭘 고민하고 있어. 아이고, 내가 괜히 붙잡았네. 이제 가, 빨리 가. 멀리 도망가서 딸하고 행복하게 살아. 형님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또 눈물 콧물을 다 빼고 울었죠. 얼굴 다시 못 보는 거야 좀 서운하지만은 지원 엄마가 무슨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네가 너무 안쓰럽고 아깝다고 다들 마음 아파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도망가서 잘 살아. 네가 잘 살면 내 마음도 좋다. 형님, 고마워요. 제가 연락할게요. 그동안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고 이혼을 진행했어요. 제 연락처도 바꾸고 서류에는 변호사 연락처만 알려주었죠.
딸도 마찬가지로 연락처를 바꾸었고요.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저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서 경찰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혼 과정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 모진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서류로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 매일 눈물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았죠. 제가 일하면서 모았던 예적금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고 시아버지 병수발 드는 동안 무료한 시간을 보내느라 써두었던 병상일지도 아주 귀한 자료가 되었어요. 딸도 할머니와 아빠의 부당한 대우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딸이 어린 시절 썼던 일기장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딸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딸이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했던 당시에 상담한 자료를 찾아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마음은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한 날들이기도 했답니다. 이런저런 증거들을 근거로 시어머니에게는 위자료를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했어요. 조정도 하고 법원에도 몇 번씩 불려가야 한다는데 저는 그 과정을 고마운 변호사 선생님이 다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그 이후로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네요. 지난한 시간이 흘러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위자료 1,000만 원을, 남편은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 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남편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고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혼을 했다며 법정에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저희 의뢰인이 말씀하시기를 35년 사는 동안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의뢰인과 한 번도 한마디 상의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모든 걸 어머니와 남편 두 분이 상의하고 통보했다고요. 저희 의뢰인도 이혼에 대해 따님과 두 분이 상의하고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딸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딸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어렵다는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미국계 한국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반듯한 사위는 너무 다정한 사람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둘의 예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너무 행복해서 머리가 멍해지기도 해요. 우리 딸은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저는 여기서 참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황혼 이혼을 하고 딸과 함께 왔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쿨! 이러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줘요. 낯선 땅에서 영어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여기 와보니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 넓고 다양한 삶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사이 5년을 잘 유지해서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암도 이겨내고 황혼 이혼에도 성공한 제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싶네요. 다음 달이면 우리 딸이 저에게 예쁜 손녀를 안겨준답니다. 손녀에게도 쿨한 할머니가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겠다 싶어서 한참 전부터 시니어 스쿨에 나가고 있어요. 학생 때도 못한 공부를 늙어서 하려니까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지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냥 그 집에서 살았다면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을 테니까요. 엄마 아빠 일하는 동안 제가 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기서는 딸이라고 공부 못하게 할 사람도 없으니 우리 손녀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 거예요. 이른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못 배우고 나이 많은 저도 도전하고 싸워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비천한 이야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